네, 안녕하세요. 대한불안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비욘디와 함께 특집 대국민 온라인 강좌를 어제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강박장애에 대해서 연세 포레스트 정신건강의학과 장진구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장진구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네, 연세대 졸업하셨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하셨고 명지병원에 계시다가 최근에 연세 포레스트 개원하시게 되셨고요. 저희 학회에서 학회지 편집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네, 장진구 선생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름이 좀 긴데요. 연세 포레스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장진구입니다. 우선 이렇게 제가 강박증을 오랫동안 환자를 보아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박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강박증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우리가 강박증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강박장애는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고, 제가 보았던 환자분 사례도 한 분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박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박장애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어떤 생각이 자꾸 든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 라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되거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를 보통 우리가 강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가 강박사고라고 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박행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대부분의 불안장애, 어제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처럼 강박장애와 강박행동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그냥 흔하게 있는 어떤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 유지에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것은 병적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강박장애의 그 유병률이 보통은 이제 연구들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전 인구의 2~3%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유병률이 다양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에는 강박장애에는 강박사고랑 강박행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강박사고는 경험해 보신 분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떠한 생각, 아니면 어떠한 걱정, 어떤 분들은 어떠한 충동, 그리고 어떠한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끔찍한 생각,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 아니면 정말 생뚱맞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인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튀어들어온다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분 좋은 느낌이면 뭐 기분 좋고 말겠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강박사고를 저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이슈는, 강박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잔혹한 생각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수없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쓱 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마음속에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만 먹어도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강박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내가 스스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박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내 생각이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생각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박사고는 생각이니까 저희가 누군가한테, 그리고 고민 상담을 하지 않거나 병원에 오지 않으면 강박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강박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 사람 강박증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강박행동입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손을 계속 씻거나, 아니면 정리정돈을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자신만
내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문을 잠궜는데 혹시 문이 안 잠긴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가스불이 안 꺼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자기 전에 가스불을 확인하거나 유리창문이 열린 거 아니야? 라고 유리창문을 확인하고 자동차 키가 안 잠긴 거 아니야? 라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숫자 세기 막 속으로 단어 이렇게 외우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걸 듣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실 텐데 대부분 다 어느 정도씩은 하고 계시는 행동들일 수도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숫자 세는 거, 뭐 단어 반복하는 거, 내 마음속에 어떠한 루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운동 선수들을 떠나서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긴장할 때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강박 행동들은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박 행동의 중요한 점은 아까 강박 사고를 보통 해결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강박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혹시 내 지갑이 주머니에서 빠진 거 아니야? 라는 강박 사고가 들어서 지갑을 3번 주머니에 있는지 손을 넣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갑을 손에 넣어서 3번 확인하는 거나 한 번 확인하는 거나 사실 뭐 어떠한 뭐 차이도 없거든요. 그냥 한 번 확인하면 되는 건데 마치 내가 3번 확인하면 그것이 더 완벽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3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정해놓는 것. 이게 강박행동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가 어떤 법칙을 정해놨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맞아? 라는 질문을 맞을 만한 행동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강박장애라고 하는 거는 강박사고랑 강박행동이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아주 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해서 그래서 환자들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가 진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유병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강박장애 유병률을 보면 이제 1년 유병률이라고 해서 이제 전 인구의 사람들이 1년 동안 강박장애를 한번 경험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 이제 한국의 데이터들은 사실은 좀 아직 불안장애 전반에 대한 데이터들은 많이 있지만 강박장애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적어서 미국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미국 데이터와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1.2% 정도 경험하고 아까 평생 유병률이 한 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나오는 건 4%까지도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제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성별과도 관련이 있는데 강박적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다. 보통 14세 미만의 14세를 전후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소아강박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소아기 강박증의 경우는 남자가 여자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임기 때가 지나가면서 특히 결혼 이후에 그리고 임신을 하시고 그리고 출산 직후에 강박장애 유병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남자 아이들에게 많지만 성인이 되면 남녀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평균 연령이 얼마냐 그러면 아까 평균이라는 건 항상 다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게 있잖아요. 14세 미만에서 많이 생기고 25세 이상에서 많이 생기니까 평균 연령은 한 20세 정도 19세 정도에서 보통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보통 남자분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오시는 분들 좀 있으시고 여자분들은 결혼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25% 이상 14세 미만에 발생할 정도로 소화기 발생도 꽤 높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강박장애가 제가 뭐 다양하게 강박증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이유는 강박장애의 75% 이상이 굉장히 다른 불안장애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나 강박장애만 가지고 힘들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진 않거든요. 나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걱정도 많고 뭐 오늘도 나오겠지만 범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왔다가 나 사실 강박증도 있는데 라는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틱 장애라고 하는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는 장애랑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혹시 이제 영상들 많이 보면 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틱을 가지고 나무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틱하는 아이들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상한 욕설을 하는 것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사실이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이 틱장애와 강박장애는 이 생물학적 기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치료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강박장애가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틱장애의 틱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고, 소아들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른들은 생각으로 나타나니 강박장애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의 30%는 어릴 때 틱장애가 같이 있었다라고 그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틱장애랑 또 연관이 돼 있는 게 ADHD거든요. 그래서 소아 남자들이 왔을 때 아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이가 굉장히 좀 산만하기도 하고 충동적인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잘 얘기를 해보면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강박증과 틱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그 강박적인 행동들 중에서 생각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마치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는 생각들, 아니면 굉장히 음란한 생각들, 굉장히 약간 성적으로 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생각들, 잔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강박증이 너무 괴로우니까 참지는 못하는데, 내가 충동조절 능력도 낮아져 있어서 ADHD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ADHD만 치료했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강박증이 혹시 동반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강박증 하면은 제일 재밌는 게, 우리가 제가 보는 강박증 말고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강박적이야, 저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다가 그렇게 시비를 걸어 하는 강박 성격이라는 것과 구분을 좀 지어야 되는데, 강박증이 있기도 하면서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한 20, 30% 정도는 같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강박 성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 강박증 없는 분들이 한 70%는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증과 강박 성격은 좀 다른 질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강박장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좀 4가지 분류로 분리되어 있는 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강박증의 차원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사람들이 어떠한 차원들이 있는지,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큰 차원들을 나눈 겁니다. 이게 제일 흔한 차원인데요. 이제 세균이나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강박증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나는 뭐 내가 음식물이 손에 묻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 손에 닿았다, 아니면 화장실에 어떤 더러운 물건이 묻었다, 내가 공중화장실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감으로써, 내가 그것과 접촉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오염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무엇인가 묻었다, 내가 오염되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오염되면 불쾌하고, 오염되면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내가 어떤 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까지, 재앙화 사고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지 않더라도 첫 번째 환자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난 오염됐어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안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대변 보고 나서 이제 내가 지금 대변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끝을 찾아가면 내 몸에 무엇인가 묻어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뭐 분들은 내가 지금 이거 오염됐으니까 이 오염된 손으로 내가 내 물건을 만지면 내 몸에 또 그 물건이 또 오염된 것이 묻고, 또 그거를 만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오염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한번 더러운 것이 묻은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만지려고 한다거나, 반드시 어떤 식으로 손을 닦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강박 행동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제 오염되는 강박적인 사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제 회피하는, 강박적으로 회피하는 것들이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고, 씻는 것에 대한 강박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뭐 너무 사실은 다양합니다. 너무 많이 나타나시는 증상들이고, 이거를 많이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이기도 한데, 뭐 어떤 환자분들은 외부에 갔다 오면 미세먼지들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코로나 때는 코로나균들이 내 온몸에 묻어있다, 옷에 모두 묻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 앞 문 현관에서 온몸을 다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제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사이에 묻었던 나의 땀이나 나의 채취들을 지우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샤워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맨날 지각하시고 내가 아침에 할 수 있는 직장들을 갖기 힘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묻은 거 아니냐, 깨끗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저희가 어떤 누군가와 어떤 병원에 치료 왔을 때 어떤 논리 싸움을 하자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과연 내가 옷을 다 벗으면 병에 안 걸릴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할까? 그러면 옷을 다 벗고 간다면 다른 병들은 더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옷을 벗는 것이 옷을 벗지 않는 것에 비해서 더 주는 이득이 없다는 것이 저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거기에 이제 파묻히셔서 나는 이게 깨끗하니까 꼭 할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나는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고 하는 행동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오염에 대한 강박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흔한데요.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이제 오염에 대한 것들과 이제 불운이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둘 다 1대1 정도로 비슷하게 빈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뭐 실수한 것 같아 라는 겁니다. 나 뭐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 오늘 뭐 지금 가스불 안 잠근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나 혹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교통사고로 치고 간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다가 어깨에 툭 치고 갔는데 저 사람 쓰러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끔찍하거나 해로운 일을 일으킬 만한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든다. 근데 이게 제일 이제 힘든 경우들은 이러한 생각들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족들, 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 때가 제일 좀 힘들거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한테 내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쟤를 혹시 안 좋게 한 거 아니야? 쟤 때문에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아예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은 안 만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난 저 사람 만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게 정말 뭐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느끼는 것들로는 나 뭐 지갑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혹시 내 개인정보가 어디 빠진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서류를 잃어버린 거 아니야? 하면서 서류를 몇 번씩 확인하고, 아니면 내 지갑이 아까 얘기했던 그 주머니에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지갑을 한 번 확인하나, 내가 뭐 가스불을 한 번 확인하나, 문을 한 번 확인하나, 3번 확인하는 것보다 더 좋을 거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좀 부딪혔는데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 뼈 부러진 거 아니야? 저 사람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라는 강박증을 가시는 분들은 확인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너 괜찮니? 너 뭐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들을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책임들을 다 미룹니다. 나는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고,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가 다 해줘 라는 식으로 일을 미루는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강박증이 가지신 분들이 하는 굉장히 흔한 강박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드려야지 이것도 강박증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은, 내가 한 행적을 완벽히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침대에 눕기 전에 오늘 아침부터 내가 했던 일들을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나는 뭘 했고 뭘 했어 라는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이에 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1시부터 2시 사이에 뭐 했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오늘 아침 뭐 먹었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되는데, 나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실수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하려고 내가 하루 종일 했던 일들을 모두 다 되새김질해서 기억하는 사고, 이것도 강박 행동의 하나거든요. 이 되새김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꽤 흔하게 보입니다. 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들은 뭐 숫자 세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미신과의 어떤 약간 어떤
접점이 있는 것들,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가서 뭐 차례를 지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어떤 미신처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강박증들은 내가 증상을 남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중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세 번째 것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꼭 이것이 강박증이다라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인데요. 용납할 수 없는 생각들에 대한 강박사고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들한테도 은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거든요. 굉장히 막 이상한 성행위 아니면 굉장히 정말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잔혹한 것들 막 전쟁 아니면 차마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옛날에 막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 그림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들에 뭐 정말 굉장히 막 목을 자르는 그림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천사가 옷을 벗고 있는 그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림으로 많이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수치스럽고 특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엄격한 가정환경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걸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라고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툭툭툭툭 들어온다고 합니다. 툭툭툭툭 그냥 들어오는 거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치 않고 나는 조절할 수 없고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당했던 부끄러웠던 일들 내가 했던 제일 수치스러웠던 실수들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건 다 비밀로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거 비밀로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조절이 되지 않고 이 생각이 괴로우면 산만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저 사람 너 왜 저래?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라고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했을 때 혹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강박사고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닐지 그리고 그런 강박사고들을 내가 상대방에게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난 얘기는 못하겠고 힘들긴 하니까 계속 행동하거나 뭐 소아의 경우에는 막 머리를 박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잘 살펴보면 강박증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라고 합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들의 또 일정 부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들이나 미신들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뭐 기도를 10번 하는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상상들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엄마만 보면 엄마한테 굉장히 해가 되는 생각들, 내가 엄마한테 참아할 수 없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를 안 보고 사는 겁니다. 난 엄마 안 볼 거야. 아빠 안 볼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 난 자식을 보면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안 보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제가 4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4가지 것은 좀 이제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 강박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맞추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머리 쪽에 그냥 딱 맞추고 싶어. 왜? 또 왜 맞추고 싶어? 라고 얘기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딱 맞추고 싶어. 딱 맞추지 않으면 불쾌해, 불안해. 난 딱 맞춰야 돼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시고 딱 맞추지 않았을 때 계속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대칭도 이뤄야 되고 너와 나는 균등해야 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사각형도 딱 맞아야 되고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고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생각은 딱 맞지 않았는데 라는 걱정들. 사실 이 목적이 없어요.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은 없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 구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뭐 굉장히 보완이 필요한 일들이라던가 정확성이 필요한 일들을 맡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일들을 잘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들에서 우리가 적당이라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딱 맞다 딱 균형이 안 맞아도 누구는 약간 손해보기도 하고 그냥 누구는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 정도 됐으면은 뭐 넘어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혼자 내가 완벽하게 하는 어떤 서류 작업들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불이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맞아? 어떻게 너와 내가 일을 똑같이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맞추고 싶어 하고 안 맞출 경우에는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리고 남들은 그냥 넘어갔던 어떤 서류 같은 것들도
나한테만 들어오면 그 소리를 내가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업무의 능률을, 업무의 효율을 굉장히 늘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공동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증상일 수도 있는 강박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 청결에 대한 것들, 사고나 내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아주 금기시되는 생각들, 그리고 아무 목적 없는 딱 맞추고 싶다라는 느낌들.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보통 강박증의 증상들을 나눠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물건을 모으거나 물건을 수집하거나 아니면 불안장애와 약간 그리고 틱과의 연관성이 있는 뭐 머리털을 뽑거나 아니면 입술을 뜯거나 음식을 탐닉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 강박적인 성향들이 좀 있는 질환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강박증은 왜 발생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뭐 정신과의 모든 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강박장애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모든 정신질환들 가운데 뇌과학적 이해가 제일 높은 질환입니다. 강박증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는 저희가 뇌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강박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뇌과학으로 이미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쥐의 뇌에 어떠한 특수한 장치를 하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강박적으로 만드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는 행동을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강박 행동만 하게 만드는 것이 쥐 동물병원에서 가능하거든요. 그 동물병의 이해가 사람의 뇌를 봤을 때 어떠한 어느 곳에서 이상이 있기 때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두엽과 기저핵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하는 뇌와 느끼는 뇌 사이에 연결 회로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어떤 이상이냐, 얼마나 이상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는 너무나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너무 많고, 제가 뭐 이것으로 저도 정말 뭐 학위나 박사나 여러 가지 10년 넘게 이걸 가지고 고민했지만 결국엔 사람 바이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일정한 시술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전두엽과 기저에게 이상은 있더라라는 것이 강박증 연구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질환들은 상담도 해야 되고 다른 질환들에서 약물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정신과는 그 강박증에서는 상담도 해야 되고 약물도 먹어야 되는데 뇌 자극 치료라는 것들도 같이 하면 좋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TMS라는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TMS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 치료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의 아까 전두엽과 기저핵 쪽의 기능 이상이 강박장애의 핵심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두엽 부분을 기능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TM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MS도 기기가 굉장히 다양해서 정말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를 받은 TMS 기기는 전두엽보다 더 깊은 아까 전두엽과 기저핵의 문제라고 했는데 더 기저핵 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곳에 자극을 하는 TMS 기기들을 사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에서는 전두엽 기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초음파는 TMS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깊숙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할 수 있었던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들. 결국에는 이 모든 치료 기기들의 핵심은 전두엽과 기저핵의 기능을 조절한다라는 것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생물학적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TMS, 뭐 초음파, 감마나이프의 특징은 강박증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틱에서도 하거든요. 틱에서도 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이 장애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장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물학적인 원인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강박장애도 역시 생물학적 원인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시작은 이미 생물학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분명히 심리학적 원인이 저는 70% 이상은 강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강박장애가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은 강박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안을 유발하고 내가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면
안심하게 된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안 닦은 것 같아. 손에 병균이 묻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는데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에이 그럼 손 닦아야지 하고 가서 내가 시험 공부하다 말고 손을 닦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완화되겠죠? 그러면 안심되고 다음번에 또 그 느낌이 왔을 때 또 손을 닦는 겁니다. 근데 점점 더 많이 처음 닦은 것보다 더 많이를 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모든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습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강박사고가 나면 강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사고, 불안해, 강박행동 이 회로를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증상이 안 좋아진다. 내가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어디 안 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은 더 커지고 나는 더 나갈 수 없게 되고 강박증은 점점 심해지고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회로가 고장난 건 옛날인데 고장난 회로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걸 돌리지 않고 그냥 고장난 회로 놔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강박장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생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사고행동 융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곧 행동하는 것과 같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백화점에서 명품관을 지나가다가 뭐 너무 멋진 시계를 봤습니다. 나 저 시계 갖고 싶은데? 저 시계 훔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었을 때 나는 훔치는 생각만 했으니까 난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안 훔쳤는데 뭐? 라고 생각해야 될지 라고 우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박장애 환자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기준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다니 이거는 난 잘못한 거야 하고 가면서 막 어디 가서 내가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강박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는 나쁜 생각을 했지만 착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사고 행동을 융합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강박장애 환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불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이제 아주 어렸을 적부터의 아마 양육 방식이나 어떤 성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텐데 내가 했던 것들은 나는 다 못해. 난 자신 없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꾸 있으면 나는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누군가한테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왜 생기냐라고 보면 분명히 뇌기능의 이상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 뇌기능의 이상은 악화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핵심 생각 쪽에는 꼭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를 못 믿는 경향들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강박장애가 심해진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냐? 약 먹어야 됩니다. 약이 정말 효과가 좋고 약은 보통 아까 전두엽과 그 감정을 느끼는 뇌 사이의 연결성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영상의학과 검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뇌자극 치료도 효과가 좋고 약물 치료는 사실은 처음에 가시면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강박장애 치료 효과를 보려면 저희가 보통은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약물을 좀 고용량으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약을 계속 늘려. 왜 계속 늘리지? 나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겠지만 강박장애 약물은 원래 소량으로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8주까지는 약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약을 충분히 먹어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자극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새는 TMS를 좀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TMS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에서는 받을 때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이 좀 좋다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제 부족하지 않을 강박증 치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물 먹고 TMS 하는 거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그 고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내가 계속 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보였던 강박 생각이 들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고 회피하고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나의 강박사고는 심해진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참고 도전해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불안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내가 불안한 것이 그렇게 불안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고 넘어가는 훈련, 이것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걸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 단계이기도 하는데요. 내 생각이 생각일 뿐이다. 그냥 나 생각은 그냥 지나간 생각일 뿐이야.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강박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명상이나 또 알아차림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들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최근에 봤던 환자분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박사고와 이제 굉장히 잔혹한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는 강박사고를 가지고 있는 20대 여자 환자였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이제 그것을 아니다라고 확인받기 위해서 사실은 병원에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사고 안 나시겠죠? 제가 이런 생각했는데 사고 안 나시겠죠? 라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게, 아버지가 한번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날 자기가 머릿속에 아버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 나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사고가 나셨고 이제 큰 후유증이 생기시게 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 때문에 아빠가 사고가 났다라는 약간 비합리적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었고, 나는 재수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사고가 난다는 생각을 해서 아빠가 사고가 난 거 아닌가라는 이상한 자동사고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안 보고, 그런 사고가 나면 또 날까봐 아빠를 더 안 보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던 거였죠. 제가 없으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네요. 아빠한테 사고 나는 생각을 했네요. 취소합니다.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셨었거든요.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정 환경들, 그리고 이분의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가진 책임감이나 공격적인 생각들,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하는 행동들, 제가 재미로 말씀드렸던 것은 환자분한테 제 이름이 장진구니까 장진구 선생님 죽어라 하고 매일 하루에 20번씩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외래에 저 죽었나 보러 오라고. 근데 이제 계속해도 제가 잘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노출을 하셨다라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자동적 사고는 굉장한 죄책감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런 감정을, 죄책감을 씻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은 두근거리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가운데서는 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내 생각은 굉장히 문제 있는 생각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제가 개념화를 했었고, 환자는 약물도 꾸준히 드시고 인지행동 치료도 우리가 꼭 시간을 1시간씩 잡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외래에서 15분, 20분 정도의 상담 기간 동안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하시면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 정도만 드시면서 지내고 계시고, 좀 심해지면 다시 또 장진구 죽는 생각 하시면서 이게 오시고 이렇게 지내시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환자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제가 개원가에 와서 환자들을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강박증은 아니신데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강박장애랑은 조금 다른데, 강박 사고가 명확하진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단순히 그분들은 증명하고 싶다. 난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 난 굉장히 완전히 하고 싶어.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들을 그냥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겨야 병원에 오시거든요. 이제 그러셨을 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분명히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다 맞거든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것이 다 맞지만, 다른 사람도 한 번쯤 생각해 본 거 아닐까?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정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그냥 제가 강박증이나 강박 사고, 그리고 강박적 성격의 모든 것의 중요성은 생각의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불안이 생길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좀 더 강박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진구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강의 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꽤 많이 있어서요. 좀 강의 외적으로 좀 질문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피부 벗기기, 그리고 손톱 뜯기, 뭐 미신 징크스 이런 것들도 좀 강박증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질문이 있는데,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고 사실은 이제 두 개가 같은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톱 뜯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강박 증상,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톱 뜯기라는 것으로 내가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손톱 뜯기에 어떤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불안이나 그리고 아니면 다른 강박 증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게 되게 나름인데 근데 결국에는 불안이 줄어들면 손톱 뜯기 증상이나 아니면 뭐 입술 뜯기, 뭐 발톱 뜯기, 발 뒤꿈치 뜯기, 온갖 뜯기들 오늘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불안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고 강박 증상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 호전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권태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뭐 공부를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강박장애 치료제 그 SSRI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요. 설트랄린, 플록세틴, 에스탈로프람 어느 약물이 좋은가요? 사람 반응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벤조디아제핀 약물도 꼭 필요하나 여쭤보셨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약은 뭐 어떤 약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거대한 임상 실험을 거쳐서 1000명한테 70명한테 효과가 있으면 우리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설트랄린, 플록세틴, 에시탈로프람 다 인정받은 약들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뭐가 부작용 없이 그리고 나한테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고 충분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벤조다이아제핀은 저는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SSRI라는 약물이 효과가 올 때까지의 어떤 불안감을 완소시킬 타이레놀 같은 약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벤조다이아제핀은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것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헬로 비너스님께서 아마 아드님이 지금 4살이신데 이 레고를 맞출 때나 등등 항상 모든 것에 대칭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강박으로 좀 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뭐 강박적으로 맞추는 걸 수 있죠. 의미가 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니까 강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들도 좀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뭐 기침이라고 감기인데 기침이라고 볼 수 있나라면 기침인 것처럼 하지만 그걸 모두 치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아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봐 보시고 근데 이 강도가 너무 지나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엔젤님께서 집안에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말 되면 대청소를 꼭 해야 마음이 편한 건 뭐 강박이라고 볼 수 있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물건이 집안에 제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히 더 좋고 대청소를 하면 또 가족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족들이랑 갈등이 생기고 본인이 너무 이제 괴로우면 그건 이제 좀 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 이거는 어떻게 또 약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혜님께서 프로작을 먹고 약간의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약이 안 맞는 건가요? 그리고 그 후 약을 바꾸어도 조증 행동이 조금 나았다. 그러면 강박증과 조울증도 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주치의 선생님과 좀 상의가 필요한 내용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치료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강박장애 약과 이제
그 강박장애에서 상당 꽤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에서 이제 조울증과 이제 공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강박증이라는 약물이 조증을 유발하기까지는 않지만 어쨌든 약간 기분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럴 때는 기분 안정제를 좀 같이 드시는 경우들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잠깐 먹었다 끊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W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박증에 의해 부도덕한 행동이나 범죄도 유발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강박 사고의 이제 주제가 되니까 그거를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내가 옮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상당히 큰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정말 많죠. 그거를 근데 그런 분들은 저 병원에 오지도 못하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유발을 하지 않고요. 내 생각과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어떠한 내 이 생각이 어떤 것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리고 나의 어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생각은 전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없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부도덕한 행동이나 범죄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그 본인이 부도덕한 행동이나 범죄를 할까봐 그게 이제 너무 불안하고 이제 걱정이 되셔서 더욱더 이제 조심하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조커님 질문,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강박적인 행동을 계속해도 이건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인지해서 끊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합리적이라고 인지하기조차 어렵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끊어내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통해 다른 행동과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전에 너무 좋은 방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다시 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인지하고 끊어내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안 하다가 하시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논리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상담센터도 많이 다니시니까 상담센터 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박사고의 현실성에 대해서 이제 테스팅하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과연 제 사실일까?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걸 해보시는 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무시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회피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그것이 내가 회피의 증상으로 하시는 건 저는 권유드리진 않고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뭐 틱에서도 우리가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을 돌리기 이런 것들의 스킬일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을 좀 보자면 선생님 이게 강박장애가 환자에게도 사실 진짜 힘든 질환인데 치료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질환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증 환자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 강박증 환자 많이 보시니까요. 진료할 때 치료자로서 중요한 원칙이나 필수적으로 좀 확인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박장애 확인하는 상황들 원칙이라고 한다면 강박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사실은 강박장애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어렸을 때 발병하고 25% 이상은 소아에 발병하는데 굉장히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늦게 오시는데 이 증상은 빨리 해결하고 싶으신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천천히 좋아집니다. 약은 계획되게서 늘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리는 것이 당신이 증상이 심해서나 당신이 낫지 않아서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환자분에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조절받으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회복이라는 것이 되게 강박증 환자분들이 되게 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완전한 회복을 또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회복이 조금만 돼도 우리가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찾아오시지 말고 일단 내가 오늘보다 좀 더 편하게, 내일보다 좀 더 편하게 그걸 목표로 하기를 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장진구 선생님과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범불안장애와 사회불안장애 강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